안녕하세요. 인생가사연입니다. 오늘은 30년 전 아무 말도 없이 떠난 남편,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는 그 남자의 병실에 전 아내가 나타납니다. 복수하러 간 것도 아니고 용서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날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까?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 세월 동안 오순자는 단 한 번도 그 남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거울 앞에서도 혼자 울던 새벽에도 김대식, 그 이름 석자는 순자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자물쇠를 채운 채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물쇠가 흔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순자가 평생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의 친구 박성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 대식이가 쓰러졌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치매래요. 요양병원에 혼자 있는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가 박성철의 전화를 받기 사흘 전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반찬 가게.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그 가게는 순자가 30년 동안 혼자 일궈온 삶의 전부였습니다. 양파를 썰며 눈물을 훔치는 건지 양파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건지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았지만 순자는 한 번도 손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딸 미란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순자가 콩자반을 불에 올리던 오전 11시였습니다. 엄마, 또 새벽부터 나온 거야? 몸이 남아나질 않겠다. 미라는 앞치마를 두르며 투덜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알아. 너나 신경 써. 모녀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을 둘이서 때로는 셋이서 버텨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가게를 닫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빌라 3층, 작은 방 2개짜리 집. 아이들이 떠난 뒤로는 순자 혼자만의 공간이 된 그곳에는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순자에게는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찬장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 젊은 날의 순자와 그 옆에 서 있는 남자. 순자는 그 사진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있었습니다. 마치 해결되지 않은 질문처럼. 박성철의 전화가 온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2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30년 전 그날 밤을 잊었냐고. 또 하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떠나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순자는 30년 동안 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처음으로 후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응. 엄마. 왜? 아버지가 쓰러졌다더라. 전화기 너머로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봐야 할 것 같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그 사람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나한테는 또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왜 거기를 가? 순자는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있잖아. 미란아, 나 평생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 모르고 살았잖아. 이제는 알고 싶다. 그 말 한마디가 30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문을 열었습니다. 오순자는 다음 날 새벽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복수를 하러 가는 것인지, 용서를 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진실을 찾으러 가는 것인지, 그녀 자신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 남자가 기억을 잃기 전에 진실을 꺼내야 한다는 것을. 시간은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를 아물게 하는 시간으로 흐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실을 묻어버리는 시간으로 흐릅니다. 오순자의 30년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그 답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요양병원은 도시 외곽, 나지막한 산자락 아래에 있었습니다. 흰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건물 외벽, 입구 앞에 줄지어선 플라스틱 화분들. 화분 속 꽃들은 살아있는 것과 조화가 섞여 있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까이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화분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이곳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나란히 놓여 있는 곳.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 호수를 확인하고 복도를 걷는 순자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앞을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단련된 걸음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법, 무너지지 않는 법, 아무렇지 않은 척 걸어가는 법. 오순자는 그것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5호. 문 앞에 선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그 손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간호사가 카트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링거 줄이 달린 노인이 창가에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TV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는 순간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기억 속의 김대식은 어깨가 넓고 목소리가 굵고 방 안에 들어서면 공기가 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 흔적만 남긴 채 작아져 있었습니다. 빠져버린 볼살, 흰머리가 듬성듬성 남은 머리, 이불 위로 드러난 손등의 핏줄과 검버섯. 세월은 공평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슬픔도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30년치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다가 어디서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여버린 표정이었습니다. 김대식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순자를 향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대식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텅 빈 눈빛.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 한가운데를 조용히 관통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그 남자가 자신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노보다 먼저 서러움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순자는 애써 표정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간병인이에요. 오늘부터 오게 됐습니다. 대식은 잠시 순자를 바라보더니 다시 천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세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창가 옆 보호자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끝 하나 떨지 않았습니다. 오순자, 1956년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의 5남매 중 셋째.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르고 손이 야무졌습니다. 18배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학교를 다녔고 23세 김대식을 만났습니다. 그때의 대식은 순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 무슨 일이든 해결될 것 같은 눈빛, 그리고 무뚝뚝하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만 건네는 한마디. 순자는 그 사람이라면 어떤 삶도 함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5에 결혼했고 27에 미란을, 30에 아들 민준을 낳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부지런했고 힘들었지만 함께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38. 그 나이에 대식이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아침에 출근하던 남자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인을 통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식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미란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밥이 되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오순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사람. 아이들 앞에서는 더욱.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반찬 가게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불을 켜고 칼을 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런 여자가 지금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남자의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은 질문. 왜 당신은 그날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머리, 깔끔한 겉옷, 그러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예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예숙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순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간병인입니다. 이예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간병인은 제가 따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누가 부탁한 겁니까? 순자는 잠시 이예숙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딱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는 여자.
그러나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이름.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성철 씨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이예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남자 하나, 문 앞에 선 여자 하나, 창가에 앉은 여자 하나, 그리고 그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도 꺼내지 못한 진실이 소리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예숙은 그날 이후 매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순자가 있든 없든 아랑곳하지 않고 대식의 이불을 정리하고 과일을 깎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마치 이곳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것을 몸으로 증명하듯이 순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맞섰습니다. 그러나 말로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이예숙이 과일을 깎으면 순자는 대식의 발을 따뜻한 물로 닦았습니다. 이예숙이 창문을 열면 순자는 대식의 베개를 바로 세워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두 여자는 같은 공간에서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채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남자를 돌봤습니다. 그 기묘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순자가 대식에게 미음을 먹이고 있을 때 이예숙이 병실로 들어서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복도로 나온 두 사람은 마주선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예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당신 진짜 간병인이에요? 순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간병인이 환자 발을 직접 닦아요? 그것도 저렇게 오래, 저렇게 조심스럽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예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순자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면 아시는 거겠죠. 이예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순자는 잠시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자락 위로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기억을 잃기 전에 한 가지만 알고 싶어서요. 한 가지요? 왜 떠났는지. 이예숙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예숙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순자는 그 짧은 침묵에서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이예숙은 이내 표정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알면 더 아프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이예숙은 병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는 혼자 복도에 남아 그 말을 되짚었습니다. 알면 더 아프니까. 30년 동안 순자가 스스로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미란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자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부터 미란은 하루에 2~3번씩 전화를 했고 결국 직접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미란은 병실 앞 복도에서 어머니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집에 가자.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란아, 나는 아직 괜찮다. 괜찮은 게 어딨어. 그 사람 병실에서 밥 먹이고 발 닦아주고. 엄마가 왜 그래야 해? 그 사람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야무진 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닮아 손이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미란아, 왜? 너는 아버지한테 묻고 싶은 거 없어? 미란은 순간 굳었습니다. 없어. 진짜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있으면 어떡해. 대답도 못하는 사람한테.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야 해.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미라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며 순자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이라고 순자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미란의 눈물을 보며 처음으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상처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아이는 다 느끼고 자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대식 곁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해숙도 돌아가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대식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것인지 깨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뜨개질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손이 쉬는 법이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바늘이 실을 가르는 소리, 병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낮은 발소리, 창밖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 그 정막 속에서 순자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왜 그랬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대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뜨개질을 멈추고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대식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이 아주 작게, 거의 소리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식이 내뱉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순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은 이름. 30년 만에 처음 들은 사과. 그런데 그것은 대식이 자신을 알아보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치매가 불러낸 기억, 의식이 아닌 곳에서 올라온 말. 순자는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끝내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진실을 듣지 못했으니까. 아직 끝이 아니니까. 그날 밤 이후로 순자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은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대식의 아침을 챙겼고, 여전히 이해숙 앞에서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여전히 미란의 전화를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눈,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려는 눈. 순자는 이제 대식을 돌보면서 동시에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불러내는 기억들 속에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순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식의 치매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순자를 보며 멀뚱히 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에게 건네는 말처럼. 어떤 날은 아침부터 눈빛이 또렷해져서 순자가 가져다 준 미음 그릇을 직접 들고 먹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어제보다는. 그 짧은 대화들 속에서 순자는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식은 맑은 날일수록 더 깊이 입을 닫았습니다. 변화가 생긴 것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병실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던 시간, 대식이 갑자기 벽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벽 쪽 낡은 사물함이 있었습니다. 저기 서랍. 순자는 천천히 사물함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별것이 없었습니다. 여분의 수건 2장, 손때 묻은 묵주 하나, 그리고 낡은 수첩 1권. 수첩은 겉표지가 닳아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대식을 돌아봤습니다. 대식은 그 수첩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거 버리지 마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펼쳐야 하는가? 이것이 대식의 사적인 기록이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식이 굳이 저것을 가리킨 것은 보여주고 싶다는 뜻이 아닐까? 아니면 보여주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것을 치매가 꺼내버린 것일까? 순자는 결국 수첩을 열지 않고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이. 그런데 이틀 후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박성철이었습니다. 처음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식의 소식을 전해준 바로 그 사람.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등이 곱고 걸음이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실에 들어서다가 순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셨군요.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연락 주셔서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대식을 바라봤습니다. 박성철은 대식 곁에 앉아 그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손길이 오래된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손길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두 분이 친구로 지낸 게 50년 됐지요. 그럼 그때도 알고 계셨겠네요. 30년 전에. 박성철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박성철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식이가 부탁했습니다. 순자 씨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절대로. 왜요? 그것까지는. 박성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 끝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말할 수 없는 것인지,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식이 눈을 떴습니다. 성철을 바라보는 대식의 눈빛은 다른 날과 달리 또렷했습니다. 두 남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수십 년치의 무언가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성철아. 나야. 그 얘기는 아직이야. 박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순자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직이라는 말. 아직 말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직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대식이 맑은 정신으로 내뱉은 그 한마디가 순자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박성철이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이 돌아간 뒤 순자는 가방 안에 수첩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닳고 바른 그 위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민준에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순자의 아들. 대식의 아들. 30에 낳은 막내. 지금은 서울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42살의 남자. 왜 수첩에 민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일까? 이것은 민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적은 것일까? 아니면 민준에 관한 무언가를 기록한 것일까? 순자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수첩 첫 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순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 문장이 지금까지 품어온 질문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뒤집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더 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신자는 아들 김민준이었습니다. 신호가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내가 어릴 때 큰 수술한 적 있잖아. 응, 심장 수술. 왜? 그 수술비 어떻게 마련된 건지 알아?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모아놓은 돈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다. 그냥 생각나서. 전화를 끄는 순자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아놓은 돈. 30살의 순자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때의 순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수첩 위에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말이었습니다. 평범한 말 같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아이의 삶이 자신의 어떤 대가와 맞바꿔진 것을 아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문장 같았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다시 펼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이예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자의 손에 들린 수첩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요? 순자는 천천히 이예숙을 바라봤습니다. 서랍에 있었어요. 이예숙은 2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거 제가 보관할게요. 왜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순자는 수첩을 가방 안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식 씨가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버리지 말라고도 했고요. 이예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순자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예숙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그 수첩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순자는 숙소로 돌아와 수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다 읽고 난 뒤 순자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순자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나쁜 사람으로 살아온 남자가 사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수첩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고 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절박한 글들이었습니다. 날짜도 없고 받는 사람 이름도 없는 것들도 있었고 민준에게 라고 적힌 것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들을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첫 번째 글이었습니다. 내가 수술대에 오르던 날 나는 병원 복도에서 3시간을 서 있었다. 들어가지 못했다. 들어가면 무너질 것 같아서 애비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술실 불이 꺼지던 순간 나는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 복도 바닥에 그냥. 두 번째 글이었습니다. 돈이 없었다. 정말 한 푼도 없었다. 순자한테는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든 만들어 올 게 뻔하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 했다. 세 번째 글에서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성철이 형 소개로 만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묻지 말라고 했다.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조건이 있었다. 나중에 말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냥 도장을 찍었다. 민준이 살아야 했으니까. 순자는 숨을 골랐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조건은 3달 뒤에 들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당신 처자식 곁을 떠나라고. 멀리, 아주 멀리.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다. 다만 하나만 말했다. 가족 곁에 있으면 모두 위험하다고. 순자는 그 글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것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식이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고 그 대가로 가족을 버리는 척 스스로 나쁜 남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미안함인지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어느 것 하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남자를 원망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지만 혼자 있는 새벽에는 수도 없이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무 말도 없이 어떻게 떠날 수 있냐고. 그런데 그 남자는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4번째 글이었습니다. 이예숙은 그 사람이 붙여준 여자였다. 감시하기 위해서 내가 순자한테 연락하거나 가족 곁으로 돌아가려 하면 막으려고. 처음에는 나도 알았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예숙도 지쳐갔고 나도 지쳐갔고 우리는 그냥 서로 기대는 사이가 됐다.
사랑은 아니었다. 그냥 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예숙, 그 여자가 감시자였다는 것. 대식도 이예숙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였다는 것. 30년 동안 그 여자를 향해 쌓아온 분노와 질투가 순식간에 다른 감정으로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5번째 글에서 또 한 번 손이 멈췄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민준이가 크는 걸 보지 못한 것이다. 아이의 수술비 때문에 아이 곁을 떠나야 했다는 것. 그 아이가 언젠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것이 가장 무서웠다. 순자는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민준. 그 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것이 가족 해체의 이유가 됐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순자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진실은 순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병원으로 가는 대신 박성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철 씨, 저 수첩 읽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처음에 돈 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성철 씨, 제가 소개한 사람이 맞아요. 그때 제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대식이한테 평생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조건을 건 거예요? 처자식 곁을 떠나라는 조건을요. 박성철은 한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식이를 자기 사람으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약점이 된다고. 가족이 없어야 자기 말을 잘 듣는다고. 그런 논리였어요.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 지금은요? 15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대식이가 풀려난 거예요. 그제야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박성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대식이가 그랬어요.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가냐고. 순자가 30년을 혼자 살았는데 지금 나타나면 그 사람 인생 또 망치는 거라고.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가냐고.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에 박혔습니다. 30년 동안 그 남자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 남자도 30년 동안 돌아가지 못하며 살았다는 것.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대식이 창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순자가 들어서는 것을 보더니 대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왔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를 끌어 대식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대식의 눈앞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대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대식이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순자는 그 눈을 따라가지 않고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 읽었어요. 대식의 눈이 천천히 순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30년치의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이제는 말해도 된다는 어떤 체념 같은 것. 대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화나지 않아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화는 나요. 아직도
그렇겠지요. 근데 있잖아요. 순자는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나한테 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떠나면서 이유라도 말했으면 단 한마디라도. 대식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막을 거잖아요. 네. 당신 성격에 내 사정 들으면 같이 싸우겠다고 나섰을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도 위험해지는 거고. 나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순자라면 그랬을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고 나섰을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30년치의 것들이 소리 없이 쏟아졌습니다. 대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손을 뻗어 순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야윈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러나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수첩안의 진실을 미란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민준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숙에게도 말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의 문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숙소를 오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속을. 수첩의 진실을 안다고 해서 30년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원망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원망이라는 것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미워할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워하던 것이 무너졌고 그 자리에 무엇을 세워야 할지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대식의 상태는 그 사흘 동안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또렷한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순자를 보고 간호사라고 했고 어떤 날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매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순자가 병실에 들어서자 대식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은 불안하고 다급한 눈빛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순자는 침착하게 다가갔습니다. 병원이에요. 여기 요양병원이에요. 병원? 대식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가야 해. 나가야 해. 어디 가세요? 지금은 안 돼요. 순자한테 가야 해. 순자가 혼자 있잖아. 나 없으면 어떡해. 순자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대식의 기억 속에서는 아직 그때였습니다. 처자식을 떠나야 했던 그 순간, 순자 곁을 지키지 못했던 그 밤. 30년이 지났지만 대식의 기억은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치매가 지워버린 것은 현재였고 남겨놓은 것은 가장 아프던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대식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순자는 잘 있어요. 정말? 네. 잘 살고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대식은 순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지? 거짓말 아니에요. 대식은 그제야 천천히 눕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이다. 그 한마디를 내뱉고 아이처럼 잠들었습니다. 순자는 그 옆에 앉아 오래도록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하던 얼굴, 지금은 그냥 늙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이마의 주름 사이에, 귀 아래의 선 위에. 순자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그 뺨에 손을 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으니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미란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어 보여.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은 사람 얼굴이 아니야.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란도 알아야 한다고 수첩을 읽으면서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딸의 얼굴을 보니 쉽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진실이 딸에게 위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란아,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 이제 알 것 같다. 미란은 굳었습니다. 뭔데? 민준이 수술할 때 수술비가 없었잖아. 응. 그 돈을 아버지가 마련한 거야. 이상한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그 대가가.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가족 곁을 떠나는 거였어.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어서 떠난 게 아니었어. 우리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어. 미란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지킨다는 거야? 옆에 있어야 지키는 거지. 그게 무슨... 미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딸의 등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한참을 울다가 침대 위의 대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원망해온 사람. 그런데 그 원망이 지금 이 순간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벽이 소리 없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아? 엄마가 온 거. 맑은 날에는 알아. 근데 요즘은 맑은 날이 줄었어. 그럼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은 들었어?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못 들었어. 근데 있잖아. 순자는 침대 위 대식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들었어. 잠결에 이름 부르면서. 미라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억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30년을 살아온 여자의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딸을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아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어릴 때는 안아줄 틈도 없이 바빴고 다 크고 나서는 서로 그런 것에 서툴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실에서 이 남자 곁에서 모녀는 처음으로 오래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예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울고 있는 미란, 딸을 안고 있는 순자, 그 사이에 누워 잠든 대식. 이예숙은 말없이 문을 닫으려다가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방해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질투도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지쳐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자신과 다르지 않은.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예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 여자가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남자와 연결된 세 여자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적대적인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끼는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병실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대식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 위로 노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병실 안에 고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던 것들, 그리웠던 것들, 미워했던 것들, 그리고 끝내 말하지 못했던 것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라고. 대식도 자신도 이예숙도 미란도 모두 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돌아왔다는 것을. 그때 대식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순자를 봤습니다. 미란을 봤습니다. 이예숙을 봤습니다.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본 뒤 대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이 조금 촉촉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도 이 순간만큼은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놓쳐버린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안도감 같은 것.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 이틀 동안 한 가지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말할 것인가. 수첩의 진실을, 자신의 수술비 때문에 아버지가 가족을 떠나야 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미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뒤 미라는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분노 아래에 깔려있던 그리움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미라는 이제 매일 병원에 나왔습니다. 대식 곁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나야. 미란이. 대식이 알아보는 날도 있었고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알아보는 날이면 대식은 미란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30년치 말을 대신했습니다. 민준의 문제는 달랐습니다.
미라는 언니이자 누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아프기는 해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자신이 태어나서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이 가족이 해체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떤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지 순자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순자가 내리기도 전에 상황이 먼저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준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누나 미란에게 연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미란은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동생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보러 가야 할 것 같아. 민준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내려왔습니다. 민준은 42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고 그것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불평 대신 침묵을 택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아들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더 깊이 담아두는 법이니까요. 민주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들어가. 잠깐만. 민주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대식은 그날 맑은 날이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대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냐? 민준은 굳어버렸습니다. 네. 대식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많이 컸구나. 그 한마디에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42이에요. 그래, 42이구나. 대식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문 옆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식이 민준의 손을 쥔 채 낮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순자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식이 맑은 정신으로 직접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대식은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술할 때 아버지가 돈을 빌렸다. 나쁜 사람한테. 그리고 그 대가로 가족을 떠났다. 민준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 탓이 아니다. 대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거야. 너한테 살아야 한다고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야. 절대로.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대식이 먼저 말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죄책감을 갖기 전에 먼저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대식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식이 민준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근데 있잖아. 네. 아버지가 너한테 끝까지 말 못한 게 하나 더 있다. 순자는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미란도 굳었습니다. 대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호흡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수술 끝나고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갔을 때 그 사람이 말했어. 조건이 하나 더 있다고.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첩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뭔데요? 민준이 낮게 물었습니다. 대식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사실 우리 아들이 아니야. 병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미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주는 아무 표정도 짓지 못했습니다. 대식은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 민준이가 자기 핏줄이라고. 실제 우리 아이는 출산하면서 죽었고, 자기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사정이 있었어. 그래서 병원장 시켜서 우리한테 맡겼고, 그래서 수술을 도와준 거라고. 자기 손자니까. 대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나는 민준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한 번도 달리 생각한 적 없어. 근데 그 진실만큼은 언젠가 너한테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손을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응. 저는 아버지 아들 맞아요. 대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핏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 살리려고 가족을 버린 거잖아요. 그게 아들 아니면 뭐예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미란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예숙은 언제 들어왔는지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이예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예숙은 고개를 든 채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 네. 저도 몰랐어요. 민준 씨 일은. 저는 그냥 대식 씨 곁을 지키라는 말만 들었지 그 아이 일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순자는 이예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순자 씨한테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이예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순자 씨가 더 오래 혼자였던 거잖아요. 그게 내 탓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내 그 마음이 걸렸어요. 순자는 오래 이예숙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미워했던 이름.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그냥 지쳐버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선택하지 않은 삶 속에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어요. 이예숙은 그 말에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대식은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대식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그 한마디가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의 30년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한 30년, 그리운 30년, 버텨온 30년. 각자의 30년이 이 작은 병실 안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처음 품었던 질문. 왜 당신은 그날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까? 그 답이 이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하면 막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하면 같이 위험해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랑은 때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완성되기도 한다는 것을 오순자는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겁던 것이 가벼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것은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혼자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예숙은 더 이상 순자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순자가 대식을 챙기면 오후에는 이예숙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두 여자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0년의 감정이 하루아침에 녹아내릴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미라는 일주일에 서너 번 병원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식 곁에 앉아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대식이 맑은 눈으로 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밥은 먹었냐? 그 평범한 한마디에 미라는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딸에게 건네는 가장 오래된 말. 민주는 서울로 돌아갔지만 매주 내려왔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관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 때마다 대식의 손을 잡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시간이 무엇인지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가 병실에 들어서자 대식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 대식은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네요. 순자 씨. 네. 대식은 그제야 창에서 눈을 돌려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고마워요. 와줘서. 순자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와야 했어요. 왜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몰랐던 것들을 알고 싶었으니까요. 30년 동안. 대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30년 동안 당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뭔데요? 고생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했어요. 5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5글자가 30년치 위로가 되어 가슴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말.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반찬 가게를 일구면서도 새벽 4시에 혼자 불을 켜면서도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표정으로 당신도 고생했어요. 대식은 순자의 그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웃음이랑 똑같네요. 순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나이 들었죠, 이제. 그래도 똑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30년은 돌아오지 않았고 젊은 날은 되찾을 수 없었고 헤어진 시간만큼 서로에게 낯선 것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알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두 사람이 가진 가장 솔직한 화해였습니다. 대식의 상태는 그날 이후로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맑은 날이 드물어졌고 드물어진 맑은 날에는 더 오래,
더 깊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맑은 날이 찾아온 것은 순자가 이 병원에 온 지 42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와 미란과 민준이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이예숙도 있었습니다. 박성철도 와 있었습니다. 대식은 그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모두를 알아봤습니다. 대식은 순자를 가장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평생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나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순자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어요. 고마워요. 고마운 건 내가 해야죠. 대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이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부는지 그 그림자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대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망설임 없이 잡았습니다. 차갑고 야윈 손이었지만 소나기에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라고 순자는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지 못했어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 30년 동안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결국 순자에게 닿았던 것처럼 말하지 않았지만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결국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전해지지 않은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걸린 것이었습니다. 김대식은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곁에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숨이 고르게 멈추는 것을 순자는 손으로 느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순자는 오래도록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아무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슬픔이기도 했고 안도이기도 했고 작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리운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끝내 이해하지 못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김대식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를 처자식 버린 남자로 알았지만 그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기억했습니다. 민준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택해준 아버지, 미란에게는 30년 만에 밥 먹었냐고 물어준 아버지, 이예숙에게는 같이 갇혀서 같이 지쳐간 사람, 박성철에게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친구, 그리고 오순자에게는 순자는 그 답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원망했던 사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결국 30년이 지나서야 그 사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 그러나 순자가 내린 가장 솔직한 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장 오래 생각한 사람, 그것이었습니다. 미워도 오래 생각했고, 원망해도 오래 생각했고,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면서도 가장 오래 마음에 담아둔 사람.
그것이 오순자에게 김대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오늘도 새벽 4시에 불이 켜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순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란이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가끔은 민준도 내려와 어설픈 솜씨로 콩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가끔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대식이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가 있었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순자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 자리를 채우며 살아온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이별을 겪습니다. 어떤 이별은 설명이 있고 어떤 이별은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 없는 이별이 더 깊이 남는 것은 그 안에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되는 오래 걸리는 진실이. 오순자는 오늘도 칼을 들었습니다. 새벽 4시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다만 오늘은 눈물인지 양파 때문인지 모르는 채로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가게 문 너머로 들어오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삶은 설명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설명되지 않는 것들 속에서도 사람은 살아갑니다. 버티고 견디고 가끔은 웃으면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자,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말하지 못한 것들이 결국 전해지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고 있는 말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 말 너무 오래 묵혀두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